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박영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30년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어언 2년이 되어 가는군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은퇴하고 나니 좋으시죠? 하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히 가구 배치가 바뀐 것도 벽지 색깔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삶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히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가두려 했던 사람들과의 싸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봄바람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맞이한 새벽, 한라산 둘레길을 걷던 오후, 그리고 바닷가, 카페에서 홀로 마시던 차 한 잔.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직 생활 30년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던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진짜 휴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남들처럼 여행을 다녀본 게 대체 얼마만인지. 어머니 푹 쉬다 오세요. 저희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달 전 아들 진우가 공항까지 배웅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정이도 함께 있었지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던 모습이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택시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아니, 깨끗하다기보다는 텅 비어 있다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은혼식 사진, 진우의 돌잔치 사진, 제가 정년 퇴직할 때 제자들과 찍은 기념 사진까지. 그 자리엔 낯선 추상화 한 점이 덩그러니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정이가 주방에서 나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딘가 승리자의 미소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정아,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정리했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걸 걸어놓고 살아요? 집이 한결 깔끔해 보이지 않아요?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겨울바람이 훑고 지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물어보고 치웠어야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저희가 알아서 한 거예요.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야죠. 너무 과거에 얽매여 사시는 것 같아서. 편하게 살라.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언제 불편하게 살았다고, 과거에 얽매여 살았다고 그러는 걸까요? 서재로 들어가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책들, 교직 시절 아이들이 써준 편지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제게 써준 일기장까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 정리했어요. 먼지만 쌓이고 있길래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내 집에서 낯선 며느리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상쾌했고 아침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젯밤의 일로 여전히 무거웠지요. 평소처럼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이웃 김 여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집에 계셨어요? 네, 어제 제주도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저를 보는 김 여사의 표정은 그저 반가움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며느님이 선생님 요양원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벌써 가신 줄 알았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요양원에 들어가요? 아니, 그게 며느님이 시장에서 만났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해지셔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좋은 요양원 알아봤다고 하시길래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겨우 집으로 돌아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우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1시간쯤 지나 진우가 도착했습니다. 수정이도 함께였지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간다는 게 무슨 소리니?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 알아본 것뿐이에요.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만약을 위해서 내가 무슨 병이라도 있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끔 깜빡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스 불 켜놓고 나가셨고.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여기서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다. 아들의 태연하고도 뻔뻔한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르치고 키운 아들은 이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 정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이도 저와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친구입니다. 영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미선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영자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혹시 내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닐까? 설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뭐가 다르니? 요즘 뉴스 안 봤어? 재산 때문에 부모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선이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지요. 며칠 후 저는 몰래 수정이가 말했다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해맑은 노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지만 제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상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자 이름으로 입소 상담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두드리던 상담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박영자 어르신이시군요. 다음 달 입소 예정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보호자분이 이미 계약금도 내셨고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서류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어르신 본인이시니까요. 상담원이 가져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소 동의서에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첨부된 의사 소견서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요양보호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어느 병원에서 나온 건가요? 아, 시내 신경과 의원에서 나온 거예요. 보호자분이 어르신 모시고 다녀오셨다고. 저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아들도 이 사실을 전부 알고도 며느리의 의견에 동의한 걸까요?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남아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수진이, 의사가 된 준호, 그리고 경찰이 된 태웅이까지. 새벽 2시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응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제 삶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미선이를 만났습니다. 단골 찻집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저는 요양원에서 본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선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자야, 이건 명백한 범죄야. 문서 위조에 의료법 위반까지. 내가 가만 있으면 안 돼.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너 잊었어? 우리가 교사였잖아. 평생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쳤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불의를 참고 넘어갈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정신은 살아 있었지요. 제 곁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게 많은 힘이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이였지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수진아, 선생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법적 조언이 필요한데 제 이야기를 들은 수진이는 분노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당장 증거부터 모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의사가 된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 진단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이 진단서는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경도인지장애 진단은 여러 차례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은 거예요. 제자들의 도움으로 저는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으로 인생에 회의감이 들었지만 제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인생을 헛살았던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후 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수정이 없이 혼자였지요. 아들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집을 팔자고 해요. 뭐라고? 이 집이 너무 크다고 작은 아파트로 옮기자고.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면 되니까 큰 집이 필요 없다고.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감과 나약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얼굴 좀 똑바로 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엄마, 대답해.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살 먹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멀쩡하신 거. 하지만 수정이가 너무 무서워요. 맨날 싸우고 이혼하자고 협박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서글펐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내 아들이라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넌 영영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진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시작했지요. 일부러 수정이 앞에서 깜빡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사 시절 연극 동아리를 지도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지요. 어머니 또 약 드시는 거 잊으셨어요? 수정이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 무슨 약? 아이고 어머니. 아침에 제가 드렸잖아요. 정말 심하시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정이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선이와 제자들은 제 계획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태웅이가 소형 녹음기를 구해다 주었고 미선이와 함께 집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물론 수정이가 외출한 틈을 타서 말이지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일부러 거실에서 졸고 있는 척했습니다. 수정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요. 응, 다 잘 되어가고 있어. 시어머니가 진짜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잘 된 거지 뭐. 요즘 완전 멍청해졌어. 제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당연히 팔 거야. 이 동네 집값이 얼만데. 시어머니는 요양원 보내고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야. 진우 오빠? 그 바보가 뭘 알겠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수정이의 웃음소리가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곧 내 손에 다 들어올 거야. 30년 교직 연금에 이 집까지. 완벽해. 그날 밤 저는 녹음된 파일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서글픔의 눈물이었습니다. 8년 전 진우가 이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뭔가 불안했던 그 예감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수정이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앞에서 진우에게 요양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사인해. 어머니 요양원 최종 입소 동의서야. 수정아, 그래도 엄마한테 한 번 더 물어봐야. 뭘 물어봐?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까도 나를 보고 아가씨라고 부르셨어. 며느리인 줄도 모르신다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었거든요. 진우는 결국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지요. 미선이가 제 방에 설치해준 소형 카메라의 말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수정이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 가족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제 건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요양원 입소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었지요. 시동생 부부 신우이 그리고 멀리 사는 조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요양원 팸플릿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머니 문제 때문입니다. 수정이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희가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 힘든 상황이에요. 신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심해? 나한테는 멀쩡하시던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셔도 같이 사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수정이가 준비한 듯 사례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보였던 행동들을 과장해서 말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들 잘 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수정이의 얼굴이 볼만했지요.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치매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요즘 완전 멍청해졌어. 수정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까지 30년 교직연금에. 완벽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정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서명, 내 글씨가 아니야. 위조지. 그리고 이것 봐, 이 진단서도 다 가짜야. 왜냐면 나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 시동생이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네요. 이 서명은 형수님 글씨가 아니에요. 이번엔 제자인 수진이가 보낸 법적 의견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가르쳤던 제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아이가 보낸 의견서야.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했어. 수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일군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누구도 저를 이곳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신우이가 수정이를 노려봤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멀쩡하신데 요양원이라니.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 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그 목소리였지요. 네가 욕심낸 것은 이 집이었고 내 연금이었지. 나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이제 내 발로 이 집을 나가거라. 그날의 충격은 컸습니다. 수정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진우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교사로서 30년을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잘못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로 고소장을 접수했지요. 수정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정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진우는 매일같이 제게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약했어요.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진우야,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앞으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만이 나에 대한 진정한 사과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수정이와 진우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수정이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없는 이혼 판결을 내렸지요. 어느 날 미선이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정말 잘했어. 내가 교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어. 미선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못했을 거야. 우리는 차를 마시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 우리가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이제야 찾은 자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미선이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여행이나 갈까? 이번엔 제주도 말고 해외로? 해외. 그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도 걸어보자. 우리 나이에 뭘 못하겠어?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67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하지만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제 삶을 되찾았고,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것을 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지만 그것은 분명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진우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았지요. 가끔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고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요즘 요리 학원 다니고 있어요. 혼자 살려니 할 줄 아는 게 있어야겠더라고요. 아들이 서툴지만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제자들과의 만남도 더 잦아졌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찾아와 법적 조언을 해주었고 준호는 제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태웅이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었지요. 선생님, 이제는 저희가 선생님을 지켜드릴게요. 너희들이 이렇게 든든한 어른이 되어줘서 고맙구나. 그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뿌린 씨앗들이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는 요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에서였지요.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그때의 상담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용건으로 왔어요. 혹시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요? 네, 저는 은퇴한 교사입니다. 이곳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거나 글쓰기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서요. 상담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번 요양원을 찾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를 가두려 했던 그곳이 이제는 제가 나눔을 실천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삶의 아이러니였지요.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제 삶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지요. 영자야, 준비됐어? 무슨 준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말이야. 항공권 예약했어. 다음 달에 출발이야.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진짜로 가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나이 67이 뭐가 대수야. 80에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여행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진우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꼭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그래, 너도 그동안 잘 지내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가 강하게 나와주셔서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저 이제 여행을 떠나요. 당신이 늘 말했잖아요. 인생은 여행이라고. 이제야 그 말뜻을 알 것 같아요. 묘비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지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이겨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강하게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축복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 있습니다. 매일 20km씩 걸으며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 각자의 사연을 들으며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선이는 제 옆에서 투덜거리면서도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영자야, 다리 아프지 않아? 아프지. 하지만 이 아픔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도전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사진 멋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우야, 강함이란 것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란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지. 오늘도 저는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삶의 증명입니다. 누군가 저를 가두려 했지만 저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더 큰 삶을 찾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스페인의 황금빛 들판이 노을에 물들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이 제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67. 어떤 이들은 인생의 황혼이라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새벽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과는 다른 일상일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 봉사도 계속할 것이고 제자들과의 만남도 이어갈 것입니다. 진우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란 것이 때로는 잔인한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67살의 은퇴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삶이었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자신의 삶을 빼앗기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삶은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